저는 루카 한슨입니다. 30살이죠. 유럽 NGO 구호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제 눈앞엔 무너진 천장과 먼지가 가득한 하늘만 보이니까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엔 피맛이 돌았고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케냐 국경 근처 난민촌 병원이 폭격을 당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환자들 진료하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햇빛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었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 한슨.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 사이로 다른 말이 섞여 들렸거든요. 한민수,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예요. 루카 한슨.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이 들리는 걸까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기 생존자 있어요. 낯선 언어였지만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죠. 제 가슴팍을 누르는 손길이 느껴졌고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게 목에 감겼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 양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죠. 이 사람 혈액형이 누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형 희귀 혈액이에요. 이건 이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알아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렸을 때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그런데 그 하늘 너머로 뭔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죠. 기와지붕, 골목길,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곧 병원 갑니다. 버티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죠. 꿈속에서 저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손 꽉 잡아.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 제가 중얼거렸나 봐요. 옆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다시 가라앉았거든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목걸이의 차갑고도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그 안에 새겨진 글자, 안.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먼지가 사방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들렸죠. 이 환자 한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여기선 치료 못해요. 한국이요? 왜죠? 이 혈액형은 한국에만 있어요. 특수 혈청이 필요합니다.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저는 영국에서 자랐어요. 양어머니 리사 한슨 밑에서 컸죠. 한국이란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없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제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박 교수님, 이거 보세요. 한글이에요.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확실해요? 네. 이건 분명 한국 사람이 차는 목걸이에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움찔했나 봐요.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거든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입술만 근질거렸죠.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것 같았죠.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이름처럼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죠. 옆에선 기계 소리가 삑삑거렸고 코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다정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깨어났군요. 그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의사예요. 당신을 살리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걸 잘 간직했군요. 이게 당신을 지켜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깊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건 형광등이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죠.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났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죠. 고개를 돌리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최아린이라고 합니다. K메드테크 연구소 소속이에요. 유전자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하린 씨가 물컵을 건넸어요. 빨대를 입에 물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하린 씨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정도 잠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울이에요. 한국 서울. 한국.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저를 여기로 당신 혈액형 때문이에요. 한국형 RH 음성 혈액. 전 세계에서 1000명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죠. 케냐에선 수혈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 혈액형이 한국형일 수 있을까요? 양어머니 리사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를 어릴 때 입양했다고 했죠. 그 전 기억은 없어요. 전쟁터에서 구출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당신 목걸이 하린 씨가 말을 꺼냈어요. 거기 새겨진 글자 한자로 한 이에요. 한국 한자예요. 저는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걸이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죠. 어릴 적부터 늘 차고 다녔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혹시 하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본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루카 한슨이에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한슨이요. 하린 씨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한국 이름을 들어본 적은요? 그 순간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뭔가 떠오르려는데 잡히지 않았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한민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났습니다. 한민수, 하린 씨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린 씨가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교수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환자가 한국 이름을 말했어요. 잠시 후 박지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죠. 루카 씨, 아니 혹시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한민수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거든요. 한민수.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낯선 이름인데 왜 친숙하게 느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루카예요. 루카 한슨.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박 교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천천히 물어볼게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살 이전 기억은 없어요. 양어머니가 그때 저를 데려갔대요. 전쟁 난민촌에서요. 어느 나라였죠? 잘 모르겠어요. 동유럽 어딘가였다고만 들었습니다. 박 교수가 하린 씨를 봤어요. 하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박 교수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인가요? 하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번 재검했어요. 확실합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박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유전자가 30년 전 실종된 아이의 기록과 99.8% 일치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한민수. 그 아이 이름이에요. 90년대 중반 동유럽 전쟁터에서 실종됐죠. 한국 외교관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외교관의 아들. 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루카 한슨이에요. 영국에서 자란 평범한 구호요원이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입에선 한국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와 하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어요. 하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그 순간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 따뜻한 손길, 그리고 목소리. 민수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꼭. 엄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잃어버렸던 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쉬세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낯선 풍경들이 떠올랐거든요. 골목길, 된장찌개 냄새, 할머니의 웃음소리.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한민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죠. 루카 한슨과 한민수. 저는 누구일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왠지 그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 같았죠. 저는 목걸이를 만졌어요. 한국의 한. 이게 정말 저를 지켜준 걸까요?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 작은 글자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걸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한민수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호칭에 움찔했어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외교부 차관보예요. 당신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이도연 차관보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요. 30년 전 일입니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죠. 90년대 중반 발칸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한국 외교관 한승재 씨가 현지 파견 근무 중이었죠. 부인과 5살 아들을 데리고요. 제 손이 저절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5살. 제가 기억을 잃은 나이였어요. 어느 날 폭격이 있었어요. 대사관 차량이 공격받았죠. 한승재 외교관과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 처리됐죠.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제 눈앞에서 저는 그걸 봤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교부는 수개월간 수색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전쟁터였으니까요. 결국 사망 추정 처리했습니다. 도연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지만 최근 당신 유전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왔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칭했어요. 99.8% 일치. 당신이 한민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한승재. 그 이름을 들으니 뭔가 떠오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죠.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그가 말을 아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박지훈 교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휴대전화가 떨리고 있었죠. 차관보님, 큰일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금 메일을 받았어요. 협박 메일입니다. 도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박 교수가 전화를 건넸어요. 도연 씨가 화면을 봤을 때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박 교수가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민수를 조용히 사라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병원 전체가 위험하다. 도연 씨가 낮게 읊었어요. 국제 입양 브로커 조직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양 브로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양어머니 리사가 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쟁 난민촌에서 구했다고만 했죠. 제가 불법으로 입양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년대 발칸 전쟁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불법 입양망을 통해 유럽으로 빠져나갔어요. 당신도 그 중 하나였을 겁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루카 한슨이라는 이름도 영국에서의 삶도 전부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을까요? 리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양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박 교수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키운 아이라고요.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사 한슨이 서 있었어요. 51살의 양어머니. 금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루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요.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루카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저는 한민수예요. 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어. 25년 동안. 거짓말로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죠.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도연 씨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의자에 앉혔죠. 리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그녀가 흐느꼈어요. 정말 미안해, 루카. 아니, 민수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제 진짜 이름.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난 아이를 갖지 못했어. 전쟁터에서 유산했거든.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난 무너졌어. 살고 싶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 난민촌에서 널 봤어. 5살짜리 꼬마. 혼자 울고 있더라. 아무도 없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들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누군가 내게 다가왔어. 돈을 받고 널 데려가라고 했지. 난 거절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어. 이 아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어차피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리사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난 널 살리고 싶었어. 정말이야. 널 사랑했어, 민수야.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리사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죠. 25년 동안 저를 키운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눈빛. 전부 진짜였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요. 제 진짜 부모님은 저를 찾았을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나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리사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어요. 문턱에서 돌아봤죠. 민수야,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와 원망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길을 잃었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줬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글자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진실 앞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낯선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어였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만 남았어요.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꿈이었어요. 아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제가 말했죠. 그러자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심장이, 피가, 뼈가 기억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자장가였어요. 리듬이 느렸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엄마 품의 살포시.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서도요.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사를 몰랐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민수 씨.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지훈 교수였어요.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악몽 꾸셨어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뺨이 젖어 있었어요.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금 노래를 불렀나요? 박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자장가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죠.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노래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난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뇌가 기억하고 있던 걸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전 박 교수는 특별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뇌파 촬영을 하면서 자극 치료를 해보고 싶어요. 당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두려웠거든요. 기억이 돌아온다면 뭘 보게 될까요? 부모님의 죽음을요? 혼자 남겨진 아이의 공포를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검사실은 하였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간호사가 머리에 정극을 붙였죠. 차가운 젤이 두피에 닿았고 가느다란 선들이 연결됐어요. 긴장 풀고 눈 감으세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행복했던 순간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뭔가 보이나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부엌이 보였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끓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엄마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죠. 민수야, 배고프지? 곧 다 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 엄마였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지만 평생 그리워하던 얼굴. 민수야, 이리 와봐.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니, 아이였던 제가 잡았죠. 작고 포동포동한 손으로요. 엄마 손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엄마, 나 한국 좋아. 아이인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한국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응,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제일 좋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죠.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저를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비명소리, 사이렌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였죠. 그리고 차 안. 저는 차 뒷좌석에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죠. 여보, 대사관 연락됐어?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급했어요. 떨리고 있었죠. 안 돼요. 전화가 안 통해요. 엄마가 울먹였어요. 민수, 괜찮지? 아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다정한 얼굴이었죠. 응, 아빠. 괜찮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빛이 번쩍였습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차가 옆으로 굴렀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가 보였어요. 비명이 들렸죠. 민수야.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점점 더 멀리.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검사실에서요. 현실에서요. 몸이 일어났고 전극들이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죠. 민수 씨, 박 교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저는 박 교수의 가운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아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 교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박 교수는 저를 안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처럼요. 봤어요.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봤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날을.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기적이에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당신을 되찾았어요. 당신 기억을, 당신 이름을, 당신 자신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을 되살리는 기적.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한민수,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사랑했던 아이. 전쟁이 앗아간 아이. 하지만 한국이 다시 찾아낸 아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제 얼굴을 비췄죠. 눈물 자국을 따라 빛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집에 왔다는 걸요. 기억을 되찾은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까지도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30년 만에 돌아온 아이. 기적의 생존자.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한민수. 이 이름이 제 것이 맞나요? 30살 루카 한슨이 하루아침에 한민수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 씨, 외교부에서 연락 왔어요. 박지훈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공식 귀국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귀국.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식상 필요한 절차래요. 당신이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죠. 한국 국민. 저는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카 한슨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걸 버리고 한민수가 되어야 할까요?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고민되시죠? 박 교수가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어요. 당연해요. 30년을 루카로 살았는데 갑자기 민수가 되라니까요. 교수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누구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박 교수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민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요즘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뭘 말해야 하죠? 진실을 말하면 돼요. 당신이 느낀 것, 기억한 것을요.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두렵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날 오후 이도현 차관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게 분명했죠.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연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외교부 내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당신 사건을 공개하는 것에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치예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걸 정치쇼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정치쇼라니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정치예요? 제가 30년간 정체성을 잃고 산 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란 말인가요? 차관보님은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돌아와야 한다고 믿어요.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그럼 왜 망설이세요? 제가 좌천당할 수도 있어요. 도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실종 아동 사건을 덮으라는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방으로 쫓겨났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자기 경력을 걸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10년 전 그 아이는 끝내 못 찾았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생 후회로 남았죠. 이번엔 달라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제가 지켜낼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한민수로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모난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어딘가에 제가 살았던 집이 있었겠죠.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부엌, 아빠가 책을 읽어주던 방.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쟤만 남았을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국 번호였어요. 리사였죠. 일주일째 전화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루카, 아니 민수야.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니? 네. 짧게 대답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 한국 갈게. 리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갈 거야. 내가 증언해야 해. 안 돼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올 필요 없어요. 아니야. 와야 해. 리사가 울먹였어요.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해. 너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누가 시켰는지 전부 밝혀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해요. 입양 브로커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상관없어. 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난 너를 지킬 거야. 이번엔 제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리사. 그녀는 제게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한 것도 사실이었죠. 미움과 사랑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외신에서 먼저 보도했어요. 당신 이야기가요. 텔레비전을 켰을 때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케냐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들것에 실린 채로요. 자막이 흘러갔죠. 30년 만에 돌아온 실종 아동. 한국 의료기술의 기적. 기적? 저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로요.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도연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월요일 기자회견을 앞당겨야 해요. 내일 하죠. 내일. 시간이 없었어요. 준비할 틈도 없었죠.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심만 말하면 돼요. 하지만 진심이 뭔가요?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제가 한민수인지 루카 한슨인지 한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피해자인지 생존자인지. 그날 밤 저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죠.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이었어요. 30년 동안 제 목에 걸려 있었던 것. 엄마, 아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루카 한슨으로 살아온 30년을 버리고 한민수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따뜻한 것이었죠. 오래전 엄마가 저를 안아주던 그 온기 같았어요.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어요. 부드럽고 조용했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민수와 루카 한스는 둘 다 저일지도 모른다고요. 과거와 현재 둘 다 제 인생이라고요. 내일이면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요. 하지만 진짜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써내려가야 했어요. 한민수로서의 인생을요. 인천공항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 외교관들, 의료진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무대 위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제가 앉을 자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하지만 진실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30년의 무게였어요. 지금부터 한민수 씨 귀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의자에 앉았을 때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외로웠죠. 이도연 차관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수 씨, 기억을 되찾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를 봤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카 한슨으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한민수가 되라니까요.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을 때 알았어요. 저는 줄곧 한민수였다는 걸요.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부모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리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밤 꿈에 봐요.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시던 모습, 아빠가 책 읽어주시던 목소리. 전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다시 찾아줬어요. 한국 의료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지훈 교수를 봤어요. 그가 미소 지었죠. 기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술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라요. 사람을 살려요. 기억을, 정체성을, 영혼까지도요.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 경비를 밀치고 들어오고 있었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리사 한슨이었어요. 민수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게 분명했죠. 내 아들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라고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리사에게 향했어요. 플래시가 그녀 얼굴을 비췄죠. 눈물 범벅이었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양모래요. 불법 입양한 사람.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리사에게로요.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조용했지만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잡았어요.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리사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루카 아니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도연 차관보가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리사 한슨 씨.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90년대 중반 동유럽 입양 브로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도연 씨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5천 파운드. 그게 한민수의 가격이었죠. 5천 파운드. 저는 그 금액에 팔린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리사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리사 한슨 씨는 브로커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난민촌 병원을 폐쇄하겠다고 했죠. 그곳엔 수백 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난 선택해야 했어.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 수백 명을 포기할 순 없었어. 하지만 너를 봤을 때 그녀가 흐느꼈어요. 내가 너무 어렸어. 5살짜리가 혼자 울고 있더라. 아무도 없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폭격 후 잔해 속에서요. 저는 부모님을 찾아 헤맸어요. 엄마, 아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죠. 추웠어요. 무서웠고요. 넌 한국말로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어. 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한국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어.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를 구하려고요? 그래.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거절했어. 브로커가 위협했지만 상관없었어. 난 그냥 널 살리고 싶었어.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카메라가 저를 쫓았어요. 리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리사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어요. 하지만 익숙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키운 손이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할게요. 그날 어머니가 저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울었죠. 회견장 안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의료진도, 외교관들도요. 박지훈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저와 리사를 껴안았어요. 잘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도연 차관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게 한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미움으로 답하지 않아요. 용서로 답합니다. 한민수 씨는 그걸 보여줬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리사를 안고 있었거든요. 제 두 번째 엄마를요.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그녀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사랑해주셔서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리사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내 아들. 그날 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봤대요. 댓글들이 달렸죠. 이게 한국이다. 용서의 힘.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제게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었죠. 리사는 저를 사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저를 찾아냈죠.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리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민수야.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저는 웃었습니다. 한민수로 살 거예요. 하지만 루카 한슨도 잊지 않을 거예요. 둘 다 저니까요. 리사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과거를 버릴 필요는 없어. 품고 가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날개였어요.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태극기 개양식이었죠. 제가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 초순이었거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손으로 쓸어내려다 그냥 뒀죠. 예뻤거든요. 민수 씨, 준비됐어요? 박지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늘 흰 가운만 입었었거든요. 어색해 보였지만 단정했어요. 떨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봤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단상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과 파랑이 햇빛에 반짝였죠. 어릴 적 꿈에서 본 깃발이었어요. 아빠가 보여주시던 깃발. 민수야, 이게 우리나라 국기야. 아름답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뗐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의료진, 외교관, 기자들. 최아린 연구원도 보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이도연 차관보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어요. 한민수 씨. 그가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95년 3월 15일생.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등록됩니다. 3월 15일. 제 생일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날짜. 31살이었죠. 아니, 원래부터 31살이었어요. 루카 한슨일 때도 한민수였으니까요.
당신 이름을 부릅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민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었거든요. 기쁨이었어요. 한민수.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요. 30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제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제 유전자 정보를 남겨뒀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깃대를 따라 위로. 바람이 불었고 깃발이 펼쳐졌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빛났죠.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사를 몰랐지만 따라 불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피가 기억했어요. 박지훈 교수를 봤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안경을 벗어 닦았죠. 옆에 선 할인 연구원은 손수건으로 눈을 찢고 있었어요. K메드테크 연구팀 전원이 와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한민수 씨. 도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손아귀가 단단했죠. 이제 집에 오신 겁니다. 집.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집이 뭘까요?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사랑받는 곳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민수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민수야. 반말이었어요. 처음 듣는 반말이었죠. 교수님, 제가 말하려 했지만 막혔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박 교수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넌 환자가 아니야. 의사의 환자도 아니고. 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봤죠. 넌 내 가족이야.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박 교수에게 매달렸어요. 아이처럼 울었죠. 교수님, 아니 아버지, 그 호칭이 입에서 나왔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도 울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스스로 살아남았어. 난 그냥 도와줬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겸손이었어요. 박 교수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루카 한슨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민수를 모른 채로요. 할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 씨, 축하해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선물이에요. 열어봤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제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한민수, 95년 3월 15일. 돌아온 아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할인 씨가 당황했어요. 안 마음에 드세요? 제가 너무 나섰나?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따라 울었죠. 한 명이, 두 명이, 결국 20명 전부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할인 씨가 흐느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되찾았어요. 유전자로, 기술로, 사랑으로요. 기술. 한국 기술이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기계만으로는 안 됐죠. 사람이 필요했어요. 박지훈 교수의 마음, 할인 씨의 집념, 도연 차관보의 용기. 그 모든 게 모여서 저를 되찾은 거예요.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모였어요. 태극기 앞에서요. 저는 가운데 섰고 양옆으로 사람들이 섰죠. 박 교수, 할인 씨, 도연 씨,
연구원들, 의료진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어요. 한민수가 집에 온 날, 기술과 사람과 나라가 하나 된 날, 행사가 끝난 뒤 박 교수와 산책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뒷길이었어요. 벚나무가 늘어선 길이었죠. 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냥 환자였잖아요. 박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죠. 10년 전에 말이야. 그가 조용히 시작했어요. 내 딸이 죽었어. 의료 장비 오류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그날부터 다짐했지. 기술은 완벽해야 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기술의 목적이라고. 박 교수가 저를 봤어요. 내가 왔을 때 봤어. 내 딸을. 살릴 수 없었던 아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의 눈에서요. 넌 내게 두 번째 기회였어. 이번엔 살릴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박 교수를 안았습니다. 단단히요. 저도 교수님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요. 나도 내가 필요했어. 박 교수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벚꽃이 계속 떨어졌어요. 분홍빛과 하얀빛이 뒤섞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끝이면서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책상 위에 새 목걸이를 놓았어요. 옛날 목걸이와 나란히요. 하나는 과거였고 하나는 현재였어요. 둘 다 제 것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그중 하나가 제 자리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죠. 여기가 제 집이라는 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서울은 뜨거웠지만 저는 행복했죠.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아니, 배운다기보다 되찾고 있었다는 게 맞겠네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박지훈 교수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 내가 쓰면 좋겠어. 거절할 수 없었죠.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죠. 박 교수가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숟가락을 뜰 때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민수야. 박 교수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게 있니?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생각해 봤죠. 많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라진 아이들, 정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주고 싶어요. 박 교수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실종자들을 찾는 재단이요. 유전자 분석, 의료 지원, 심리 치료까지 전부요. 이름은 한재단. 제가 대답했어요. 한의 한이자 대한민국 한이에요. 슬픔을 나라의 힘으로 바꾸는 거죠.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도연 차관보가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아린 연구원이 기술팀을 꾸렸죠. K메드테크 연구소가 전폭적으로 협력했어요. 리사도 영국에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석 달 후 재단 창립 기자회견 날이 왔어요. 다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한민수로 돌아온 그곳이었죠.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았어요.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왔죠.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수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화면에 로고가 떴습니다. 한재단. 한글로 쓰인 글자가 빛났어요. 한재단은 전 세계 실종자를 찾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한국 유전자 분석 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가족을 되찾아 드릴 거예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증거예요. 3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K기술이 해냈어요. 이제 그 기술을 나눌 차례죠. 목표는 뭔가요? 1년 안에 100명을 찾는 겁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었어요. 전 세계에 제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전쟁, 재난, 인신매매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줄 거예요. 박지훈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한재단은 K메드테크와 협력합니다. 최첨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예요. 누구든 검사받을 수 있게요. 무료로요. 무료. 그 단어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죠? 기부와 정부 지원입니다. 이도현 차관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외교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이건 인도주의 사업이에요. 한국이 세계에 돌려줄 차례죠. 한인연구원이 기술 설명을 했습니다. 유전자 매칭 정확도는 99.9%예요. 30년 전 데이터도 분석 가능하죠. 민수 씨가 그 증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개인적으로 이 재단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 답해야 할까요? 빚을 갚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줬죠.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차례예요. 그 순간 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들렸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K메드테크 복도를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석 달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어요. 복도 끝에 뭔가 새로 생긴 게 보였습니다. 액자였어요. 다가가서 봤죠.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과 이 하나 되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슬픔과 원망의 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두 개의 한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제 안에서요. 마음에 드세요? 하린 씨가 옆에 와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완벽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민수 씨, 하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연락 왔어요. 입양 브로커 조직이 무너졌대요. 경찰이 전원 체포했대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수 씨 사건이 결정타였대요. 전 세계가 주목하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대요. 하린 씨가 웃었어요. 민수 씨가 해낸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한 거죠. 수백 명? 그 아이들도 저처럼 정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박 교수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려고요.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보다 많은 불빛들이었죠.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살아남았잖아. 돌아왔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잖아. 두려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해도 괜찮아. 박 교수가 웃었어요.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 명이라도 더 찾으면 그게 성공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완벽할 순 없었죠.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었어요. 민수야. 박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넌 기적이야. 기술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지. 기술은 차가워요. 숫자와 데이터뿐이죠.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달라져요. 따뜻해져요. 한국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기술 뒤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저는 2개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목에 걸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루카 한승과 한민수, 둘 다 저였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요. 저를 사랑해주셔서요. 나도 고마워. 박 교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돌려줘서.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울을 내려다보면서요.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태어난 집이 있었을 거예요. 없어졌겠지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집이 생겼으니까요. 새로운 가족도요. 석 달 후 한재단은 첫 번째 가족을 찾아줬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발칸 소녀였어요.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죠. 유전자 검사로 세르비아 부모와 매칭됐어요. 재회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1년 후엔 67명을 찾았어요. 목표였던 100명엔 못 미쳤지만 괜찮았어요. 67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도 찾아주세요. 제 가족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요. 찾아드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따뜻한 손길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만들어요. 한국이 그랬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았죠. 기술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찾는 사람에게요. 기억하세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요. 하지만 마음은 시대를 넘어서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를 통해서요. 저는 한민수예요. 30년 만에 집에 온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갈 사람이에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막 시작됐죠.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